냄새나! 무식한 촌년이! 짝!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갈랐어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32살 며느리가 72살 시어머니를 때린 거였어요. 그것도 1000명이 모인 호텔 결혼식장에서요. 제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화나셨다고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때린 건지 똑똑히 알려주기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순자, 올해 72입니다. 경기도 양평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텃밭이나 일구며 된장 담가 먹고 사는 촌노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제 아들놈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5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몸에 시계가 박힌 것 같아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방 안이 어둑어둑했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니 허리가 뻐근하게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고추 지지대 세우느라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인 탓이겠죠.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 때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사골 끓이고 밤 11시까지 서서 일했으니까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쉬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호강하는 겁니다. 마당으로 나서니 젖은 흙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나 봐요. 발밑에 흙이 질퍽하게 신발 밑창에 달라붙었어요. 헌 장화로 갈아 신고 텃밭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도 났어요. 텃밭에 도착해서 고추밭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비바람에 쓰러진 지지대가 서너 개 보였어요. 허리를 숙이고 하나하나 바로 세워졌습니다. 흙을 손으로 꾹꾹 눌러 단단히 다졌어요. 다 하고 나니 손톱 밑에 까만 흙이 잔뜩 꼈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누가 보면 더럽다고 인상 쓸 이 흙대가 저한테는 훈장 같은 겁니다. 땀 흘려 일한 증거니까요. 잡초를 뽑고 물을 주다 보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려나 봐요.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햇살이 퍼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울 빌딩 숲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죠. 한참을 일하고 나니 목이 말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앞에 섰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가 10대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혼자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이에요. 제일 큰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코끝이 찡할 정도로 깊은 향이었죠.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맛을 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혀끝에 착 감겼어요. 시판 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년 묵은 장맛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노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죠. 화면을 보니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박 실장, 제가 소유한 호텔의 총지배인이에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저도 모르게 확 바뀌었어요. 구수한 경기도 사투리가 싹 사라지고
날카롭고 또렷한 표준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박 실장, 이번 분기 식자재 원가율이 38%나 되던데 뭐가 문제인지 납품업체 전수 조사에서 내일까지 보고해요.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 오전에 리모델링 결제 서류 가지고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10시까지 와요. 전화를 끊고 다시 된장 항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중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늙은이인 줄 압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여기 숨어 산다고 알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믿게 만든 겁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부모 재산에 기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10년이나 길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진짜 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전국 50개 매장을 거느린 순잔의 한식 뷔페 프랜차이즈 창업주예요. 거기다 서울 도심의 빌딩, 4채, 호텔 한 곳을 소유하고 있죠. 자산을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부 남편 없이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에요.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 일궈낸 겁니다. 9시 반쯤 되니까 마을 입구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흘길을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외진 시골 마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번쩍한 고급차였죠. 박 실장이 왔나 봅니다. 차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있었고 구두는 햇빛에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흘길을 밟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고급 구두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폴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무릎이 늘어난 몸빼 바지에 낡아 빠진 작업. 조끼 차림이었죠. 서로 마주 서니 그 대비가 우스웠어요. 겉모습만 보면 누가 회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절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박 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고생이 많아요. 들어와요.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서류철을 받았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결제안이었어요. 50억 규모의 큰 사업이었죠.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기면서 설계도면, 공사 일정, 예산 내역을 살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사업을 이만큼 키운 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검토를 마치고 흙 묻은 목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검은색 만년필을 꺼냈어요. 외국 명품 브랜드 제품입니다. 흙투성이 촐로의 손에 들리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죠. 결제란에 만년필 촉을 대니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강순자 세 글자가 검은 잉크로 또렷하게 찍혔어요. 서명을 마친 서류를 돌려주고 나서 부엌에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왔습니다. 박 실장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았죠. 서울 호텔 커피보다 이게 더 달달하니 만날 거요. 일부러 사투리를 섞어서 말했더니 박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이름이 떴어요. 최미진. 저는 재빨리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날카로운 회장의 말투가 사라지고 다정하고 순박한 시골 노인의 말투가 돌아왔죠. 아가, 밥은 먹었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 동생 결혼식 호텔에서 하는 거 아시죠? 오지 마시라고. 확인 전화 드린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사돈 총각 결혼식인데 축의금이라도 말끝을 흐렸는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냄새나요. 호텔 물 흐리지 마시고 그냥 계좌로 보내세요. 아, 하객들. 수준 안 맞으니까 진짜 오지 마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저도 모르게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는다고 생각했는지 수화기를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우, 시골. 노인네 눈치 없어서 큰일이야 쪽팔리게. 진짜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는 거였죠.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표정을 지었어요. 텃밭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시장 바닥에서 이 악물고 살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 끓이고 밤늦게까지 손님 상 받고 설거지하고 손이 갈라지고 발이 퉁퉁 부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고생 끝이다 싶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어느새 저는 냄새나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창피하고 쪽팔린 존재가 됐습니다. 잠시 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5번 가고 나서야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이번 주말 처남 결혼식 간다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눈치였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나중에 따로 갈게요. 나중에 또 나중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나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나중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알았다. 바쁘면 끊어라. 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저와 통화하는 게 누구한테 들킬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처가 눈치를 더 보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제가 뼈 빠지게 키운 자식이 이렇게 됐다니. 자식 농사가 대용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다시 장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띄운 장입니다. 콩 고르고 매주 쓰고 소금물 농도 맞추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게 된장만이 아닌데 자식 농사는 왜 이 모양인지 항아리 뚜껑을 도로 덮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싹수가 노라면 쳐내야지.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말 예식 말입니다. 정말 안 가실 겁니까? 그 호텔 회장님 소유 아닙니까? 고개를 돌려 박 실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이 바로 제 건물이에요. 며느리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죠. 사돈도 모르고요. 심지어 제 아들조차 모릅니다. 가야지. 제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객 말고 주인으로서 내 집구석에 쥐새끼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박 실장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톱 밑에 낀 흙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까는 훈장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훈장이 아니라 위장이었어요. 10년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었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였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했죠. 좋습니다.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진짜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자개장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낡은 장롱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둘러대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장롱 안에는 제 진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안쪽 벽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니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 50년 인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노란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금만 300억 원이 넘어요. 수십 장의 등기 권리증도 있었죠. 서울 빌딩 4채, 호텔 1곳,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50개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겁니다. 금고 한쪽 구석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예요.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파는 25살 순자 머리에 수건 동여 매고 앞치마 두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은 1000억 원짜리 자산가가 됐습니다.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거예요.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돈 최 영감에 대한 뒷조사 자료였어요. 박 실장한테 미리 준비시켜둔 겁니다. 서류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최정훈 최건설 대표 며느리 아버지 이름이죠. 그 밑으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50억 원. 이게 사돈이 제 투자회사한테 빌려간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JK 투자회사인데 이건 제가 세운 법인이에요. 최 영감은 그 회사 뒤에 제가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그냥 이름 모를 투자자한테 사업 자금 빌렸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상환 현황이 나왔어요. 이자, 연체 6개월 원금 상환 전무 부채 비율 400% 숫자 하나하나가 최건설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하기 직전인 회사예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 결혼식을 호텔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거였군요. 허세를 부려서 정재계 인사들한테 잘 보이려는 속셈이겠죠. 투자라도 받아보려고요. 근데 그 호텔이 하필 제 건물이에요. 빚진 사람이 빚쟁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꼴이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서류를 금고에 도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결혼식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갈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그럼 귀빈석을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작업복 입고 갈 거예요. 주방이랑 시설 점검하는 것처럼요. 직원들한테는 절대 내가 누군지 티내지 말라고 해요. 박 실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의중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굳이 정체를 숨기고 가시려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텃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다들 꼬리치고 굽신거리잖아요. 근데 아랫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죠.
나는 그 민낯을 보고 싶어요. 박 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차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낡은 용달차를 준비하라고 했죠. 식자재 납품 트럭처럼 보이게요. 호텔 정문이 아니라 직원 출입구로 들어갈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한쪽에는 고급 정장들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명품 옷들이죠. 사업차 미팅할 때나 가끔 꺼내 입는 것들이에요. 손을 뻗어 실크 재킷 하나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걸 입고 가면 어떨까? 회장 명함 내밀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면 어떨까? 며느리가 제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화려한 회장 앞에서 굽실거리는 가짜 모습 말고 촌로 앞에서 드러내는 민낯을요. 정장을 도로 밀어넣고 반대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넘게 입은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늘어난 티셔츠, 무릎이 나온 몸빼 바지, 보풀하기 일어난 패딩 조끼 전부 빛바래고 해진 것들이죠. 하나씩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들이에요. 이게 제 전투복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는 건지 기대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깊이 팬 얼굴이 비쳤어요. 72회를 살아온 얼굴이죠. 평소 같으면 가볍게 화장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그대로요. 머리도 일부러 빗지 않았습니다. 흰머리가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채로 뒀어요.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1,000억 원짜리 자산가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낡은 옷들이요. 늘어난 티셔츠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무릎 나온 몸빼 바지를 올려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보풀하기 일어난 패딩 조끼를 걸쳤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위아래를 훑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어디서 봐도 그냥 시골 노인이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제 밭일하고 나서 손을 너무 깨끗이 씻었더라고요. 손톱 밑이 말끔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 흙을 한 줌 집어서 손톱 밑에 일부러 묻혔어요. 검은 흙대가 손톱 사이사이에 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진짜 촌로처럼 보이려면 디테일이 중요한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을 바꿔봤어요. 회장으로 일할 때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웠습니다. 대신 세상 물정 모르고 주눅든 시골 노인의 눈빛을 연습했어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안녕하셔요. 거울 속에 제가 굽실거렸습니다. 꽤 그럴듯했어요. 10년 동안 촌로 연기를 해왔으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8시가 되자 마을 어귀에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한 차예요. 식자재 납품 트럭처럼 보이게 하려고 짐칸에 박스 몇 개를 실어뒀더라고요. 완벽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품 안에 명품 만년필이 있었어요. 이건 유일하게 가져가는 제 정체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쓸 거예요.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시트에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스프링이 나간 건지 엉덩이가 푹 꺼졌습니다. 제가 평소 타던 외제차 뒷좌석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오늘은 이게 맞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면서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작은 구멍가게. 이게 10년 동안 제가 봐온 풍경이에요. 서울로 진입하니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 빌딩들 중에 제 소유가 4채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낡은 용달차 조수석에 앉아 있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호텔이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도 웅장한 건물이 보였어요. 25층짜리 특급 호텔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사들인 건물이죠.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예식장이 됐어요. 호텔 정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흰색, 은색 외제차들이요. 발렛 파킹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혼식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용달차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직원 전용 출입구 쪽이었죠.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훅 끼쳤어요. 호텔 앞쪽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밟았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회장이 아니에요. 신호 줄 때까지 절대 나서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 앞에 젊은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요. 저는 허리를 굽히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늘 결혼식 하객인디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정문이 어디요?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하객이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속으로는 그 경비원 사원 번호를 외웠어요.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해야겠죠. 손님한테 저렇게 퉁명스럽게 굴면 안 되니까요. 건물 옆으로 돌아가다가 열린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쓰레기통을 끌고 나오다가 문을 열어둔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배관들이 지나가고 바닥에는 물기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호텔의 뒷모습이었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되는 건지 흥분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사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안내판을 보니 주방이 가까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점점 진해졌어요. 멀리서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와 셰프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 뒷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 위에서 웍이 철컹거리고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도 났죠. 열기가 후끈하게 밀려왔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준비하는 중인 게 분명했어요. 저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구석에 쌓인 식자재 박스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쪼그리고 앉으니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관절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주방 전체를 살필 수 있었어요. 눈이 절로 식자재 박스들로 향했습니다. 직업병 같은 거예요.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했으니까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신선한지 아닌지 한눈에 보입니다. 박스 옆면에 붙은 라벨을 읽었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입산 냉동 등심.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달 결제 서류에서 봤어요. 오늘 예식 메뉴에는 최상급 한우 1+++ 등급을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직접 확인하고 결제 올린 건데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수입산 냉동육이에요. 가격이 3배는 차이 나는 거죠. 손님들한테는 최상급 한우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을 내놓는 겁니다. 주방 보조 2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야, 오늘 혼주가 하도 진상을 부려서 지배인이 재료 등급 낮춘 거 알아? 진짜? 무슨 진상? 식대 깎아달라고 난리. 첫대 하객 200명인데 인당 5만 원씩 빼달라고. 결국 1,000만 원 깎아줬는데 그 돈 어디서 빼겠어. 재료비에서 빼는 거지. 뭐 에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호텔에서 하면서 돈은 없나 보네. 두 사람이 킥킥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금니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최 영감이 비용을 아끼려고 때를 쓴 거군요. 그래서 내 호텔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손님 기만이고요. 경영자로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주방장 목덜미를 잡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주방을 빠져나와 연회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양문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화려한 조명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도 들렸죠. 결혼식장이 분명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꽃길이 단상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꽃 장식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음식값은 깎으면서 꽃 장식에는 돈을 펑펑 쓴 거군요.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전형적인 허세였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전부 고급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거렸죠.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 같은 차림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기 들어가면 다들 쳐다볼 거예요. 거지가 왜 왔냐는 눈빛으로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최 영감이었어요. 60대 중반의 배 나온 남자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는 걸 보니 벌써 술을 몇 잔 마신 모양이었어요.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렸죠. 아이고, 박 사장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가네요. 하객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 사돈은 안 오셨어?
최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그러더니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게 속삭임이라기엔 너무 컸죠. 일부러 주변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에이, 사돈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밭이나 매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요. 와봤자 눈치도 없이 민폐만 끼치지 하.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눈치 없는 시골 노인네라고요. 민폐라고요. 최영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우리 사위 불쌍하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빚쟁이한테 쫓겨서 시골에 숨어 산다면서요? 쯧쯧 내가 걷어서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걷어서 먹여 살린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요. 내 아들이 저 인간한테 먹여 살림을 받는다고요. 50억이나 빌려간 주제예요. 그때 제 아들 성우가 보였습니다. 35살 된 제 아들이요. 검은 양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죠. 등이 구부정했어요. 제가 알던 당당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영감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성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야, 성우야. 여기 박 사장님 술잔 비었어. 뭐하냐? 성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술병을 들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성우가 술을 따르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술이 잔 밖으로 조금 튀었습니다. 최영감이 인상을 썼죠.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에 차올랐어요. 저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비굴해졌을까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허리 펴고 당당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저렇게 굽신거리는 걸까요? 그때 며느리 미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귀에도 큼직한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진이가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해 성우의 옆구리를 꼬집었어요. 손톱이 길었거든요. 성우가 움찔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죠. 표정 좀 펴. 저기 국회의원님 오셨어. 가서 인사 안 하고. 뭐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하인한테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려던 참이야. 말대꾸는 빨리 가. 미진이가 성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성우가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서 사돈댁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 서너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뒤에 있는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죠. 그 시어머니 진짜 안 온 거 맞아? 응, 미진이가 오지 말라고 했대. 촌티나서 창피하다고 잘했네. 왔으면. 냄새나서 밥맛 떨어질 뻔했어. 그러게 무식한 거렁뱅이가. 뭘 안다고 와 안 온 게 도와주는 거지. 여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렁뱅이라고요. 제가 거렁뱅이라고요. 평생 피땀 흘려 일해서
1,000억 원을 모은 제가요. 숨이 막혀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청소 도구함이 있는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청소 용역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에 대걸레를 들고 있었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가 좀 아파서. 아주머니가 품에서 작은 음료수를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비타민 음료예요. 저도 힘들 때 마시는 건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호텔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저는 음료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음료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호텔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저 청소 아주머니뿐이었어요. 사돈도 며느리도, 심지어 내 아들도 저를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청소, 용역 직원이 저한테 음료수를 건넸어요. 저는 음료수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시 30분 결혼식까지 30분 남았어요. 이제 로비로 나갈 시간입니다. 며느리를 만나러요. 로비로 통하는 문을 밀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연회장과는 또 다른 화려함이었습니다. 커다란 야자수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금색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큰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야자수 잎사귀가 제 얼굴을 가려줬어요. 거기서 로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때 며느리 미진이가 보였습니다. 친구들 서너과 함께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늘색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고개를 젖히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요. 웃을 때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어머, 미진아, 오늘 드레스 진짜 예쁘다. 어디 거야?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이거 파리에서 공수했어. 국내에는 이 디자인 없거든. 와, 역시 미진이는 달라부럽다. 미진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어요. 저는 화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드레스 값이면 시골에서 1년은 넉넉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죠. 속이 뒤틀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진짜 안 오신 거야? 미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죠. 방금 전까지의 화사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몰라, 노망나서. 길이나 제대로 찾겠어?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와봤자 창피하기만 하지.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요. 그때 미진이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분이 있는 방향으로요. 저는 몸을 더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기울어져서 술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화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몸빼 바지 차림으로요. 이 화려한 로비에서 저만 혼자 동떨어진 존재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가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요. 미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높은 힐이 삐끗했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뭐야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시어머니? 헐, 저 옷 좀 봐, 진짜야? 어머, 냄새 안 나? 미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 때문인 게 분명했어요. 이를 악물더니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악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팔뚝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긴 손톱이 살을 찔렀어요.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일단 이리 와요. 미진이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로비 구석에 있는 비상구 쪽으로요. 저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좋았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비상구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로비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먼지 쌓인 소화기, 쾌쾌한 냄새. 미진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쇳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참 동안 메아리 쳤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눈이 치켜 올라가 있었고 콧날이 실룩거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아까 로비에서 웃던 얼굴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미쳤어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비상구 계단통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노망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요. 사돈 총각 결혼식이잖아. 내 아들 처남인데 축하하러 온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 뭐냐고요? 미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이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진짜 몰라요? 거울 좀 보세요. 그 꼬라지가 뭐예요? 어디 밤매다 왔어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더러운 걸 보는 것처럼요. 벌레를 보는 것처럼요. 저는 평생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냄새나요. 진짜 냄새난다고요. 하객들 다 쳐다보잖아요.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성을 잃어가는 게 보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눈을 마주쳤어요. 내 건물에서 내가 다니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냐? 순간 미진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건물이요? 로망이 제대로 났네. 빚쟁이한테 쫓겨서 시골에 숨어 사는 주제에 무슨 건물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누구긴 누구예요?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핏줄이 섰어요. 돈 뜯어내러 온 촌년이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닌 게 티가 난다고요. 무식하고 냄새나는 노인네가. 그 순간 미진이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짝뺨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어요.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됐죠.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열기가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볼이 부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입술 안쪽이 터진 모양이었죠. 따뜻한 피가 혀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미진이를 바라봤어요. 미진이는 자기가 한 일에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 안 풀린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고 있었죠. 됐어요? 정신 좀 들어요?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미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비상구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요. 성우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내 편이거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혼자 비상구 계단통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뺨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어요.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의 아내한테요. 그것도 내 호텔에서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손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빨간 피가 손등에 묻었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피를 닦았습니다. 그때 비상구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제 아들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성우가 달려왔습니다. 제 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엄마, 뺨이 왜 이래?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 처가 때렸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일단 나가 계세요. 장인어른 화나셨잖아요. 나가라고요. 맞은 사람한테 나가라고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저보다 처가가 더 무서운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엄마보다 장인을 택한 거였습니다.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엄마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거였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의 민낯을 충분히 봤어요. 사돈의 허세도 봤고 아들의 비겁함도 봤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요. 이제 시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다시 한번 입가에 피를 닦았어요. 거울이 없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뺨이 퉁퉁 부어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이 얼굴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라고요. 비상구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까와 달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며느리 미진이가 있었어요. 미진이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는 척하고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멀쩡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어머, 미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진이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려고 했어. 돈 안 주면 결혼식 망쳐버린다고, 내 드레스 찢으려고 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때리려고 했다고요? 드레스를 찢으려고 했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였어요. 뺨을 맞은 건 저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역시 시골 노인네는 무섭다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래? 진짜 막무가내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부 미진이 편이었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며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요. 그때 사돈 최영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딸이 우는 모습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미진아, 누가 울렸어? 미진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감의 눈에 경멸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돈어른. 최영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배가 나온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잔칫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내 딸을 울립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최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그 꼴이 뭡니까? 동냥하러 왔습니까? 쯧쯧, 내가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 무슨 추태요? 최영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어요. 구경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됐어요. 최영감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보안팀 어디 갔어?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최영감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잠시 후 건장한 남자 4명이 달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꽂은 호텔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요. 저는 내 호텔 보안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직원들한테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행패 부리는 시골 노인으로만 보였겠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채용한 사람이에요. 면접 때 성실해 보여서 뽑았던 기억이 났죠. 나는 하객입니다. 사돈 총각 결혼식에 온 거예요. 하객이시라고요? 김철수 팀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제 행색을 보면 당연하겠죠. 낡은 티셔츠에 몸빼 바지 차림이니까요. 그때 사돈댁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저를 거렁뱅이라고 했던 여자였어요. 저 여자 주머니 뒤져봐요. 아까 내 핸드백 없어졌는데 저 여자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핸드백이라고요? 저는 그런 거 건드린 적도 없어요. 완전히 누명이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저 할머니가 테이블 쪽에서 뭔가 집어들던데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테이블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하지만 군중들은 이미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수상하더라니. 시골에서 돈 뜯으러 온 거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사면초가였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억세게 꺾어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때 아들 성우가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잠깐만요. 이분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웅성거렸어요. 최 영감이 사위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성우야, 내가 어머니를 불렀어? 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오신 거예요. 성우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인의 눈치를 살피는 게 역력했어요. 비굴한 모습이었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성우야, 내 처가 나를 때렸다. 내 말이 들리냐?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성우의 팔에 매달렸어요. 또다시 눈물을 짜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내 드레스 찢으려고 했어. 돈 안 주면 식장 엎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웠어. 미진이가 훌쩍거렸습니다. 연기를 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성우는 그걸 믿는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겠죠. 엄마, 제발요. 성우가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변에 안 들리게요.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장인어른 화나셨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가라고요. 또 나가라고요. 맞은 사람한테, 누명 쓴 사람한테 나가라고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보다 처가가 더 무서운 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엄마보다 장인의 기분을 택한 거였어요. 심장이 유리조각처럼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이런 순간에 나를 외면하다니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밥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키운 아들이에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학원비 벌려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장인 눈치를 보며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최 영감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뭘 꾸물거려. 당장 끌어내. 이런 사람 때문에 손님들 식사 망치겠어. 보안팀원 2명이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요. 어깨가 뒤로 꺾였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2층 난간이 보였어요. 거기에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뜻이었죠. 박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저를 끌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신발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객들이 길을 터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죠.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휴, 진작 저럴 것이지. 노인네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큰일이야. 아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그 순간 모성애라는 이름이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절그럭하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호텔 회전문 앞에 도착했어요. 보안 요원이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박 실장의 문자였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저는 꺾였던 팔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폈어요.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지면서 시골 노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경영자의 자세가 나타났죠.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 느낀 거예요. 잠깐 저는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 조금만 기다려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사투리가 사라지고 차갑고 또렷한 표준어가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호텔 로비 안에서 웅성거림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이 왜 꺼져? 정전이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전문을 밀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해서 저를 막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제 눈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어둠이 로비를 삼켰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여기저기서 깜빡거렸죠. 뭐야, 정전이야? 호텔에서 정전이 되다니. 결혼식 어떻게 해? 하객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최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배인. 지배인 어디 있어? 당장 불 켜.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박 실장이 제 신호를 받고 정전을 일으킨 거죠. 이 호텔의 전력 시스템은 제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직접 검토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 보였죠.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어요. 어둠 속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요. 로비 뒤편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죠. 비상등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줬습니다. 통로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 사무실이었어요. 박 실장이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비상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준비해뒀습니다. 박 실장이 옷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회의 때 입는 옷이었죠.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진주 목걸이와 금귀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신발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사이즈로요. 박 실장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구두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굽이 낮은 편안한 스타일이었죠. 저는 옷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시골 노인 강순자는 사라지고 1,000억 원대 자산가 강순자가 나타나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뺨에 남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한테 맞은 자리였어요. 아직도 욱신거렸죠. 그리고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가 계세요. 장인어른 화나셨잖아요. 그래,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어. 저는 낡은 티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피부에서 떨어졌어요. 몸빼 바지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72살 노인의 몸이었죠. 주름지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었고 무릎에는 반일하다 생긴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허리에 딱 맞았어요. 고급 원단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추를 하나하나 잠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검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입었던 전투복 같은 거였죠. 이 옷을 입으면 저는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팔던 순자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강순자가 됐어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주알이 쇄골에 닿았어요. 금귀걸이를 귀에 꽂았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딱딱 소리가 났죠. 박 실장이 빗과 손거울을 건넸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어요. 아까 일부러 빗지 않았던 머리였죠.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밥 매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대기업 회장 같은 위엄이 느껴졌죠. 아니, 저는 실제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영상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여러 영상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시킨 것들이었죠. 첫 번째 파일은 JK투자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사돈 최영감이 50억 원을 빌려간 계약서였어요. 이자가 6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 호텔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서류였어요. 소유자 이름은 강순자 바로 저였죠. 세 번째 파일은 순잔의 한정식 프랜차이즈의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전국에 53개 지점을 가진 회사였어요. 대표이사 이름은 역시 강순자였죠. 저는 태블릿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 영상들이 대형 화면에 뜨는 순간 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로비 전광판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전력이 복구되는 즉시 송출됩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회장 화면도요? 물론입니다. 하객 전원이 볼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더 커졌습니다. 최영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호텔이야. 결혼식 망쳐놓을 셈이야. 당장 책임자 나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책임자를 찾는다고요? 좋아요. 곧 만나게 해드리죠.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창문 너머를 힐끔 봤어요. 아까부터 남편분한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됐다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사돈 어른은요? 호텔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곧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30초 후에 전력이 복구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 옷깃을 바로잡았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자세였죠. 협상장에 들어갈 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섰습니다. 가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뒤따랐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 로비로 향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서 서로를 찾고 있었죠. 며느리 미진이가 남편 성호에게 매달려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짜증. 나 이게 뭐야, 동생 결혼식이 이 모양이라니. 최 영감은 호텔 직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사장 불러.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저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까 그 시골 할머니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그냥 정장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박 실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10초 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아들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뺨에 남은 열기가 대답해줬어요. 며느리의 손바닥 자국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면이 가슴에 박혀 있었죠. 눈을 떴습니다.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5초 전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정면을 바라봤어요. 저기 로비 벽면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곧 저 화면에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3, 2, 1. 팡불이 켜졌습니다. 순식간에 로비가 환해졌어요.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며 적응했죠. 그리고 대형 전광판에 영상이 떴습니다.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요. 화면 가득 제 얼굴이 나왔어요. 순잔의 한정식 창업 2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금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장 국밥집에서 시작해서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요.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 순잔의 한정식 그룹 회장 강순자 자산 총액 1200억 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봤어요. 화면 속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발그락 소리가 났죠. 사돈 최 영감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아들 성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평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알았던 어머니가 1,000억 원대 자산가라니요.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사투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갈고 닦은 목소리였죠.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소리만 울렸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이었죠.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탁, 탁, 탁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사돈 최영감의 얼굴이 볼만했어요.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최영감이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요. 사돈 어른,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냥하러 왔냐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투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죠. 최영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배 나온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게 걷어서 먹여 살린다고도 하셨죠. 우리 아들을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최영감이 또 물러섰어요. 등이 기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사돈 어른, JK투자라는 회사 아세요? 최영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자기가 50억 원을 빌린 곳이니까요. 저는 박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대출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보이시죠? 2년 전 50억 원 대출 담보는 사돈 어른 소유의 상가 건물 2채, 이자율 연 8%, 그리고 여기 6개월째 이자 연체 중이라고 적혀 있네요. 최영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거죠. JK투자.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접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JK투자 대표이사 강순자 바로 저예요. 사돈 어른이 50억 원 빌린 곳 제 회사입니다. 최영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복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최영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저를 거렁뱅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호텔 있잖아요. 저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최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예요. 이 호텔도 제 거예요. 저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저 샹들리에 제가 이태리에서 직접 골라온 거예요. 로비 대리석, 스페인산이에요. 이 호텔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직접 감리했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촌스러운 할머니가 이 호화 호텔 주인이라고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전광판에 떠 있는 등기부 등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이는 아까부터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늘색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지만 얼굴은 사색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가, 저는 미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미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높은 힐이 삐끗했어요. 하지만 뒤에 남편 성우가 있어서 더 물러나지 못했죠. 냄새난다고 했지? 무식한 촌년이라고 했지?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미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공포의 눈물이었죠. 아까 비상구에서 저를 때릴 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렸지. 저는 제 뺨을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부어 있었어요.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죠. 여기 내 손자국이야.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어요. 남편 성우가 부축했지만 성우 자신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미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릎 꿇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진이가 되물었어요.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무릎 꿇으라고 했어.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부 상류층 사람들이었죠. 미진이의 친구들, 사돈의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였습니다. 전 그런 미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싫으면 말고. 대신 오늘 결혼식 여기서 끝이야. 저는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 연회장 폐쇄해요. 피로연 취소하고요. 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미진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진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 결혼식이에요. 동생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동생은 잘못 없어.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무릎 꿇고 사과하면, 결혼식 계속 진행해 줄게 안 하면 끝이고.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짜던 가짜 눈물이 아니었죠. 굴욕과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색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에 펼쳐졌어요. 파리에서 공수했다던 그 드레스가요.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미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먼지 묻은 바닥에 닿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미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울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저는 물었어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때린 거, 모욕한 거 죄송합니다. 미진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큰절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저를 경멸하던 여자가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뺨에 남은 열기가 저를 다잡았습니다. 저 여자는 이 정도는 당해야 했어요. 그때 아들 성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러세요? 왜 숨기셨어요?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마다 국밥 끓이면서 학원비 벌어보낸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물어봤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졌니?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용돈은커녕 안부도 안 물었잖아.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왜 말 안 했냐고 물어?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처가 나를 때렸을 때 너 뭐라고 했지? 나가 계시라고 했지? 장인어른 화나셨다고 했지? 성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내 선택이었어. 넌 엄마보다 장인을 택했어. 그 결과가 이거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릎 꿇은 미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영감, 울고 있는 성우. 이게 오늘의 결과였어요, 사돈어른. 저는 다시 최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50억 원 다음 주까지 갚으세요. 이자까지 합치면 54억 원이에요. 못 갚으면 담보 건물 넘어갑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간청이 가득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거렁뱅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이요. 시간을 좀 6개월 줬잖아요. 충분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구두굽이 딱딱 소리를 냈어요. 박 실장, 연회장은 계속 사용하게 해줘요. 신랑 신부는 죄가 없으니까. 네, 회장님.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줬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요.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출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성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요 끝났어요. 1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양평 농장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개가 밭을 덮고 있었죠. 새소리가 들렸어요.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켰어요.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73살의 몸이었죠. 텃밭에 나가 상추를 땄습니다. 이슬이 맺힌 푸른 잎사귀가 손끝에 닿았어요. 차갑고 싱그러운 느낌이었죠. 흙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아침 루틴은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한결 가벼워졌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들이 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박 실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서울 본사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응, 10시에 가면 되지? 네, 그리고 오늘 신입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주방 쪽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방 신입 직원.
그게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직접 볼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골랐어요. 순잔의 한정식 본사 주방에 갈 거니까요. 거기서는 굳이 차려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시골길이 고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1년 전 이 길을 달릴 때와 풍경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 최 영감은 결국 빚을 갚지 못했어요. 다음 주까지라는 기한이 지나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죠. 담보로 잡힌 상가 건물 2채가 JK 투자로 넘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채권자들도 빚을 받으러 몰려들었죠.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지금은 지방 어딘가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큰 소리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 미진이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무릎 꿇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거든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였죠. 영상 제목은 갑질 며느리의 최후라고 붙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미진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했다고 들었어요.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제 아들 성우 차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잔의 한정식 서울 본사는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이 플래그십 매장이고 2층부터는 사무실과 교육장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가스레인지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죠. 익숙한 된장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수십 년간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신입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맨 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성우였습니다. 36살 된 제 아들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에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죠. 양복 대신 조리복, 구두 대신 주방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우가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방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신입 교육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성우 앞에 섰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회장의 아들이 신입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밥은 먹었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 좀 봐봐. 성우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칼질하다 생긴 상처도 있었죠.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도 보였습니다. 1년 전 부드럽고 깨끗했던 손이 아니었어요. 노동의 흔적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제 손과 닮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잘하고 있대. 저는 말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방장이 그러더라. 성실하게 일한다고 늦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하고. 성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저는 성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주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찾아온 건 그날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처갓집이 망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린 후였죠. 빈손으로 양평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양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구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받아줄까 말까? 이 아이가 저한테 뭘 했는지 잊지 않았거든요. 뺨 맞은 저를 외면하고 장인 눈치만 보던 모습이요. 나가 계시라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조건이 있었죠. 본사 주방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다른 신입 직원과 똑같이 받으라고요. 특별 대우 없이.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났어요. 성우는 아직 말단 조리사입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바닥 청소하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기로 한 거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순잔의 한정식 강남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마트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계산원들이 바쁘게 물건을 찍고 있었죠. 그중 한 계산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계산원이 고개를 숙인 채 바코드를 찍고 있었어요.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미진이었습니다. 33살이 된 전 며느리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늘색 파리 드레스 대신 빨간 조끼를 입고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톱도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게 기르고 매니큐어 바르던 손톱이 아니었죠.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미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리더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음 손님의 물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 저를 때리고 냄새난다고 하고 무식한 촌년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시급받으며 물건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구나 싶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어요. 저는 차에 타지 않고 잠시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그 호텔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거렁뱅이 취급을 당했고 도둑 누명을 썼고 끌려나갔죠.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 이기고 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제 자리를 찾은 거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엄마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배운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지나갔어요. 된장찌개?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5년 전 저도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작했어요. 시장 한 구석 작은 국밥집에서요. 그때 저는 27살이었고 가진 거라곤 끓이는 솜씨 하나뿐이었죠. 남편은 일찍 떠났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세상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순잔의 한정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된장찌개를 끓이며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 먹어볼게. 저는 대답했어요. 양평으로 와, 농장에서 같이 먹자. 상추도 텃밭에서 방금 뜯어놨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빌딩 사이로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와 성우 모두에게요.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아들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러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